오늘 준비한 사연 차분한 마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종훈입니다. 올해 70입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도심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지요. 27에 인부로 시작해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고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일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계약 건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퇴근하게.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사람은요, 쉽게 얻은 건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내가 무엇을 걱정했는지 말입니다.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5, 대기업 부장으로 강남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딸 수진이는 42, 의사와 결혼해서 분당에 집을 샀지요. 막내 재석이는 38, IT 회사를 다니며 판교에서 지냅니다. 모두 제가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 집 마련까지 도와줬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들이니까요. 행복하게 살라고 아낌없이 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상했습니다. 명절에 오는 자식들의 얼굴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오는 것처럼 보였지요. 식사 자리에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제 이야기는 대충 듣는 척만 했습니다. 그러다 슬쩍 용돈 봉투를 챙겨서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아빠, 우리도 약속이 있어서요. 늘 핑계였습니다. 학원, 약속, 일, 피곤함.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용돈을 받으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뒤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2달에 한 번이 되더니 이제는 명절에나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희 바빠서요. 바쁩니다. 다들 바쁩니다. 아버지를 볼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쁩니다. 작년 칠순 생일날 저는 호텔에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을 초대했지요. 큰아들만 왔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애들이 감기 걸려서 와이프가 집에서 봐야 해요. 딸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남편이 수술 당직이래요. 다음에 뵐게요. 케이크는 택배로 보냈어요. 막내는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전화를 걸었더니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깜빡했어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서 저는 혼자 케이크에 초를 불었습니다. 웨이터가 민망한 듯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불을 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많이 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쉽게 준 게 문제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회사 지분까지 합쳐서 약 100억 원입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지요. 저는 천천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빚을 지게 됐다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걱정하며 달려온다면 제가 착각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외면한다면 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겠지? 빈 방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아내가 씁쓸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뒤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민수야, 아버지가 사업이 잘못됐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큰 손해를 봤어. 회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빚도 좀 생겼고 얼마나요? 한 20억 정도. 또 침묵이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지요. 그리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저희도 지금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까지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그냥 알려주려고 한 거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럼 저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도 달려오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빠른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창백하고 굳어 있었지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아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화 좀 해줄래?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병원이라 통화 어려워요. 저는 같은 내용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사업 실패, 빚, 어려운 형편.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아빠, 남편이랑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애 교육비랑 대출이 있어서요. 일단 상의해 볼게요. 그 뒤로 3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막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번을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짧은 문자만 왔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한공익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제 자식들이 살고 있겠지요.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아버지 생각 따윈 하지 않으며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었습니다. 혈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요. 그렇게 거짓말은 시작되었고 그렇게 침묵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안부 전화도 걱정하는 문자도 없었지요. 마치 제가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그들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놓친 전화가 있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점심은 뭘 드시겠습니까? 비서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김밥이나 사다 주게. 또요? 요즘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지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째로 접어들었을 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을 샀습니다. 한우도 샀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도 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정성껏 준비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손주들이 놀 장난감도 꺼내놨습니다. 큰아들 민수네 애들이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 딸 수진이네 딸이 좋아하는 인형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추석에 오니? 그게요, 아버지. 또 핑계가 시작됐습니다. 처가에서 먼저 들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애들 학원 캠프도 있고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혼자인 건 알지? 알죠? 근데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아버지도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알았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송편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딸 수진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빠, 수진아, 추석에 오니? 아빠 미안해요. 친정은 다음에 갈 것 같아요. 다음이 언제니? 그건 좀 봐야죠. 남편이랑 얘기해 봐야 해요. 그래. 막내 재석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석아, 추석에 집에 올 거니?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 해외 출장 가요. 미국 본사 미팅이 있어서요. 내년 설에 뵙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깨끗이 닦아 놓은 장난감들, 텅 빈 식탁. 갑자기 모든 게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혼자서 명절을 맞이하는 70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지요.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차에 음식을 가득 실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1시간을 운전해서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네 집이었지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반가워서가 아니라 당황해서였지요. 추석인데 음식 좀 가져왔어. 민수 있니? 아, 네. 잠깐만요. 문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전화하셨으면. 깜짝 선물이지 뭐. 음식 좀 가져왔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지금 처가 식구들이랑 식사 중이라서요. 그래? 그럼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게 좀 불편한데요. 불편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이 좀 비좁아서요. 다음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비좁다니요. 40평이 넘는 아파트인데 말입니다. 그래. 알았어. 이거 두고 갈게.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절의 즐거운 웃음소리였지요. 하지만 그 안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었지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당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딸 수진이네 집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올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나 지금 내 집 앞이야. 네. 왜요? 음식 좀 가져왔어. 잠깐만 내려올래? 아빠, 지금은 좀. 시댁 식구들 오셨거든요. 그럼 잠깐이라도. 죄송한데 오늘은 정말 어려워요. 다음에 제가 찾아뵐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딸네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12층이었지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렸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4층 버튼을 눌렀지요.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늙었습니다. 많이 늙었더군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 사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그럭저럭. 저희는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시끌벅적했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거 좋으셨겠어요. 박 사장님 댁은요? 우리 애들은 다들 바빠서. 이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바쁘니까요.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아침에 차려놓은 차례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과일은 시들고 음식은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평생을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이제 받는 대접이 이런 건가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명절 인사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갔지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서류도 있었습니다. 주식 증서도 있었지요. 평생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자식들이 마음을 고쳐먹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말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이었지요.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사람은요, 쉽게 얻은 건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무언가 달라져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들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지요.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날리는 걸 보며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냈고 연말도 혼자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송년회 가실 거죠? 비서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올해는 빠질게. 그러시면 안 되죠. 직원들이 대표님 뵙고 싶어 합니다. 피곤해서 그래. 자네가 대신 인사해줘. 김 과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턱까지 찼지요. 밤에는 식은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나이 탓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였지요. 연말 결산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올해 매출은 작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부사장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들 했네. 내년 계획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왼쪽 팔에서 통증이 뻗쳐 올라왔지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책상을 움켜잡았습니다. 식은 땀이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부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비서 김 과장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부축했지요. 119점 불러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119 빨리요. 김 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의료진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의식 돌아왔습니다. 혈압 90에 60. 심전도 체크.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종훈님 들리세요? 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 있어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치료는 입원하셔서 시술 받으셔야 합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보호자.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자녀분들 연락처 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 010에 1111에 1111 딸 010에 222에 222 막내 010에 3333에 3333 간호사가 받아 적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국소 마취를 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요. 모니터로 제 심장이 보였습니다. 혈관이 70% 막혀 있네요. 스텐트 넣겠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다른 환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물 좀 드세요. 엄마 이거 드셔요. 제가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가족이 있었지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이 올까요?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았을 텐데 지금쯤 오고 있을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왔습니다. 대표님, 많이 놀랐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네. 자녀분들은요? 아직. 김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처한 표정만 지었지요. 제가 과일 좀 사올게요. 됐어. 그냥 가봐. 회사 일 봐야지. 김 과장이 떠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하나. 큰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만 걸었더군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지금 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걱정됐어요. 지금 애가 열이 나서 병원이에요. 좀 이따가 갈게요. 막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괜찮아. 너희가 와줘서 좋구나. 당연하죠. 저희가 언제든 올게요. 다정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어제 못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에 갈게요.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곧 갈게요. 하지만 점심때가 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본사에서 급하게 불러서요. 내일 꼭 갈게요. 딸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언제 오니? 아빠 미안해요. 애가 아직도 열이 안 떨어져서요. 병원 다녀와야 해요. 그래. 주말에 갈게요. 꼭요. 막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레 퇴원하셔도 됩니다.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보호자가 필요한데요. 혼자 계세요? 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재발하면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옆 병실에서 환자가 퇴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아버지 집 가면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손녀와 아들이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모습이었지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요. 제가 청소해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가봐. 김 과장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셨어요? 주말에 들를게요. 아빠 퇴원 축하해요. 조만간 갈게요. 아버지, 저 출장 중이에요. 돌아오면 연락드릴게요. 모두 핑계였습니다. 주말도, 조만간도, 돌아오면도 모두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도,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1점. 변호사 김에게 연락. 2점. 유언장 준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돈 있는 아버지는 필요하지만 아픈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선택하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종훈 형님, 퇴원하셨다면서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래서 전화했어. 정리할 게 있어서. 무슨 정리요? 유언장 쓰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십니까? 진심이야. 내일 사무실로 갈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편해졌습니다. 결정을 내리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지요. 이제 남은 일만 하면 됩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마지막 순간 자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종훈 형님 앉으세요. 김 변호사가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재산 목록이야. 부동산, 주식, 예금, 회사 지분까지 다 정리했어. 김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총 103억 원 정도 되는군요. 그래. 이 전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거야. 자녀분들에게는요? 한 푼도 안 줘. 김 변호사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형님,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확실해. 자식들이 알면 그게 목적이야. 알아야지. 뒤늦게나마 깨달아야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하시죠.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자 한자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유언자 박종훈은 본 유언장 작성의 현재 심신이 건강하고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하나, 전 재산을 오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둘, 자녀들에게는 법정 유류분을 포함하여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형님, 이 유언장은 제 금고에 보관하겠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때 공개됩니다. 고맙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지요. 그날 오후, 저는 오호사회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3층이었지요. 어서 오세요. 이사장이 나와서 맞았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박종훈입니다. 아, 전화 주셨던 분이시군요. 앉으세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재단은 소외된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요.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학비, 생활비, 심리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요. 이사장은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맑은 눈을 한 아이들이었지요. 이 아이는 민호예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요. 저희가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잘합니까? 네, 전교 1등이에요. 의사가 되고 싶대요. 좋은 꿈이네요. 이 아이는 수진이에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재단에서 강과 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겠지요.
제 자식들은 멀쩡한 아버지가 있는데도 외면하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가 간절한데 없는 것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더 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은 놀란 표칭을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제 전 재산입니다.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사장은 차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네. 100억 원이요. 네. 유 원장의 재단을 수혜자로 지정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전액이 재단으로 갑니다. 이게 어떻게 정말이세요? 진심입니다. 이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이름은 공개하지 말아 주세요. 익명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단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돈이 의미 있게 쓰일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지요. 자식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었고 운동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칭찬했지요.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집 앞 공원에 벚꽃이 피었지요. 저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담담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민수, 수진, 재석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하지만 길게 쓰지 않겠다. 아버지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다.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게 잘못이었다. 너희에게 너무 많이 줬다. 너무 쉽게 줬다. 그래서 너희는 소중함을 몰랐다. 아버지의 존재를, 가족의 의미를 몰랐다. 마지막으로 시험했다. 사업이 망했다고 거짓말했다. 그리고 지켜봤다. 너희는 외면했다. 전화 한 통, 위로 한마디 없이 멀어졌다. 아버지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너희는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너희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기로. 아버지의 재산은 한 푼도 너희에게 가지 않는다.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화가 날 것이다.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아버지의 선택이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늦었지만 깨닫길 바란다.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배웠다.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아버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언제 그날이 와도 후회 없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조용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자식들이 배울 이야기가 말입니다. 협심증 시술 후 저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었고 운동도 했습니다. 산책을 다녔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대로만 하시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아무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사장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됐지요. 대표님, 정말 은퇴하시는 겁니까? 그래. 이제 쉬어야지. 저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오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며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민호야,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갈 수 있대요. 아이들의 웃음이 좋았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지요.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제안했습니다. 박 이사님, 언론에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100억 기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알게 되겠지요. 좋습니다. 일주일 뒤 기사가 났습니다. 70대 기업인 박종훈 씨 평생 모은 100억 원 전액 기부. 자녀들에게는 단 1원도 남기지 않기로. 유 원장의 명시.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지요. 진짜 대단하신 분. 자식들은 뭐 했길래? 효도 안 하는 자식들 정신 차려라.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2년 만이었지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민수야. 100억을 기부? 미쳤어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너희 생각했지. 그래서 한 푼도 안 주기로 한 거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하겠습니다. 그래라. 변호사랑 상의해봐. 유 원장은 합법이야.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뒤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봤니? 네. 근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아빠 자식인데. 자식. 2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자식. 그건 바빠서 그랬어요. 바쁘면 아버지가 죽어도 상관없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자식 타령하지 마. 늦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정말 전부 기부하실 건가요? 저희랑 상의 좀 하시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새 자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볼 일 없어. 돌아가.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아버지. 큰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 이어졌지요. 그들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 원장이 합법적으로 작성됐다면 어렵습니다. 더구나 사회 기부 목적이라면 법원도. 그럼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아버님을 설득하시는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문 앞에서 기다렸지요.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아버지,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저는 커튼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막내가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코트도 제대로 안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재석아, 감기 걸리겠다. 집에 가. 막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가라고 죄송합니다.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뭐가 죄송한데? 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외면한 것, 바쁘다고 핑계 댄 것, 돈만 받으러 온 것.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왔습니다. 덜 자주 왔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갔지요. 생일에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쌓아뒀지요. 하지만 가끔 밤에 꺼내서 읽었습니다. 아빠 매일 후회해요. 그때 병원에 갔어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했지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네. 꼭 의사 돼서 어려운 사람들 도울게요.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갔지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변했을까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또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만든 반찬이었지요. 아빠 입맛 없으시죠? 이거 드세요. 사랑해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져온 음식도 있었고 그 전주 음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웠지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딸 솜씨가 늘었더군요. 저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그대로입니다. 100억은 여전히 재단으로 갑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묵묵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편지들이 있었지요. 한 장 한 장 펼쳐서 읽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손주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안 오시냐고. 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 저 매일 아빠 생각해요. 아빠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여봤어요. 맛이 똑같을지 모르겠네요. 아버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전화할 용기가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민수, 수진, 재석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너희가 보낸 편지 다 읽었다. 음식도 잘 먹었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아직은 만날 수 없다. 하지만 너희가 노력하는 걸 보고 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보낼 것입니다. 언젠가는 말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자식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 모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